선생님 제발. 검은 정장을 입은 재벌 회장 윤도현 68이 한성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 광화문 공원은 숨을 죽였다. 출근길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새벽 공원의 공기는 얼어 있었고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지하철 첫 차의 금소금이 차갑게 울렸다. 그러나 공원의 중심에는 한 노인의 선율이 따뜻하게 흘러 퍼지고 있었다. 낡은 벤치 위 한성만 70이은 손을 떨며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고 손톱 사이에는 거리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현 위를 스칠 때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닌 인생의 무게가 담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졌다. 삶의 고통, 상실, 그리고 희망이 한 음 한 음에 배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어폰을 빼고 전화를 끊고 그 선율 속에 숨을 죽였다. 출근길에 쫓기던 발걸음이 느려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따뜻한 울림이 퍼졌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원 앞에 멈춰섰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윤도현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신성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속삭였다. 회장님, 이사회가 30분 후입니다. 그러나 윤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은 바이올린 소리에 사로잡혔다. 얼굴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오래 숨겨왔던 감정이 뒤섞였다. 설마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구두 밑창이 차가운 돌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율은 더 선명해졌고 그 안에서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1994년 봄 경남 진주의 작은 음악학교. 한성만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유학까지 마친 지역에서 주목받는 바이올린 교수였다. 고향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다. 그해 가을 16세 윤도현이 그의 레슨실 문을 두드렸다. 신성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재벌 가문의 후계자였지만 마음속에는 음악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한성만은 첫 수업날 윤도현의 연주를 듣고 깜짝 놀랐다. 타고난 재능, 감각,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 이 아이는 반드시 프로가 될 수 있다. 그로부터 2년간 도현은 매일 연습실로 달려와 4시간씩 연습했다. 한성만은 기술뿐 아니라 음악의 본질, 삶과 영혼을 담는 법을 가르쳤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내 삶이고 내 영혼이지. 한 음 한 음에 내 진심을 담아야 해. 18세가 된 윤도현은 전국 청소년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한성만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반드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거야, 도현아.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도현이 19세가 되던 해 그의 형이 사업 실패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버지는 격노했고 도현에게 음악을 포기하고 경영을 배우라고 명령했다. 제발 음악만은 하게 해주세요. 저는 경영자가 아니라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밥 먹고 사니? 그건 취미일 뿐이다. 내게는 회사를 이어받을 책임이 있다. 도현은 울며 한성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성만은 도현을 안아주며 말했다. 도현아,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단다. 지금 당장 음악을 못해도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어. 내 가족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현은 케이스 속에 바이올린을 넣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성만에게 비극이 닥쳤다. 학교 내 예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재판은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교수직에서 해고되었다. 아내는 암으로 쓰러졌고 병원비를 마련하려 그는 모든 것을 팔았다. 집, 차, 바이올린까지. 그러나 돈은 부족했다. 아내는 임종 자리에서 말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음악을 계속하세요. 꼭. 한성만은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올라왔다. 고시원, 찜질방, 거리. 그러나 음악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간 모은 돈으로 낡은 바이올린을 사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광화문 공원이 그의 무대가 되었다. 광화문 공원의 낡은 벤치 위 한성만이 화를 내리고 눈을 떴다. 흐릿한 시력에도 눈앞의 남자가 익숙했다. 검은 정장, 백발, 그리고 눈빛. 바로 윤도현이었다. 윤도현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발,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는 3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를 쏟아냈다. 한성만은 말없이 그의 손을 받았다. 30년의 세월, 고통, 배신, 그 모든 것을 담은 손길이었다. 도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음악을 포기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를 찾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윤도현은 흐느끼며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성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윽고 말했다. 좋다. 가자꾸나. 주변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일부는 눈물을 닦았다. 광화문 공원에서 펼쳐진 30년 만의 재회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다. 3주 후 한남동의 조용한 주택가. 윤도현은 한성만을 위해 한옥을 마련했다. 2층은 음악실, 1층은 생활공간. 마당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고 처마 아래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한성만은 처음 이곳에 와 말을 잃었다. 윤도현은 2층 음악실로 안내했다. 세계 최고급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다. 한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어 첫 음을 울렸다. 맑고 깊은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윤도현은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30년 만에 듣는 스승의 진짜 연주였다. 다음 날부터 윤도현은 다시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성만의 지도 아래 매일 연습하며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다. 손목을 더 부드럽게. 음악은 힘이 아니라 느낌이다. 저녁에는 한옥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30년의 공백을 메우며 과거와 음악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 후 윤도현은 작은 공연을 제안했다. 200석 규모의 실내악 홀에서 제목은 다시 만난 제자에게였다. 공연 날 한성만은 긴장했지만 윤도현은 격려했다.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진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공연장 문이 열리고 관객들이 입장했다. 광화문 공원에서 그날 아침을 목격했던 시민들, 윤도현의 가족, 회사 임원들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무대 위 한성만이 걸어 나왔다. 깔끔한 양복, 눈빛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눈빛. 활을 들어 첫 음을 울리자 공연장은 숨을 죽였다. 세월의 흔적을 담은 손끝에서 퍼지는 선율은 관객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